평일 오전 11시. 이준호는 원래대로라면 지금 회사 회의실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복직을 앞두고 인사팀과 면담을 하기로 했지만 담당자가 급한 일정이 생겨 면담이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준호는 그대로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에도 그는 별다른 예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금 일찍 돌아왔을 뿐이라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밀린 빨래나 개켜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 집안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서랍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였어요. 준호의 가족은 지금 이 시간에 집에 있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들 도연은 학교에 있었고 딸 수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안주인이었던 아내 서유는 석 달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준호는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거실을 가로질러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려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심장이 이상하게 조용히 뛰기 시작했어요. 안방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가 보였습니다. 서윤이 신혼여행 때 썼던, 지금은 옷장 안쪽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 캐리어였어요. 그 캐리어가 침대 위에서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장모 오말순이 등을 보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문을 조용히 밀었습니다. 경첩이 낮게 삐걱거렸어요. 장모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 듯 계속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서윤이 결혼 전부터 쓰던 서류들, 통장들, 사진첩이 들어있던 자리였어요. 준호의 시선이 캐리어 안으로 향했습니다. 하얀 봉투 뭉치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의금 봉투였어요. 아직 뜯지도 않은 것들이 절반 넘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서윤의 낡은 통장 몇 건과 겉면에 생명보험증권이라고 인쇄된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결혼반지와 함께 보관하던 금반지 2개도 손수건에 쌓여 있었고 그 밑으로는 빛바랜 가족사진 1장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어린 서윤이 양부모와 2 언니 사이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준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장모님, 낮은 목소리였지만 방 안의 공기를 단번에 갈랐습니다. 말순이 화들짝 놀라며 몸을 돌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서류 봉투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요. 자네가 왜 벌써 왔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말순의 목소리에는 이상하게도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예정보다 일찍 들킨 것을 아쉬워하는 듯한 어조였어요. 준호는 열려있는 캐리어를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조의금 봉투, 통장, 보험증권, 반지, 사진. 그 모든 것이 한데 뒤섞여 있는 모습을 보며 그는 무언가가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말수는 잠시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리고 곧 표정을 바꾸더니 오히려 당당하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치 잘못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는 듯이요. 우리 딸 키움값 받으러 왔네. 준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내 친딸도 아닌 애를 내가 40년 넘게 먹여 키웠어.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시집까지 보냈다고. 보험금이며 조의금이며 절반 정도는 내 못 아니겠나?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어요.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몇 번의 터치 끝에 화면을 장모 쪽으로 돌렸습니다. 액정에는 서윤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 장모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서윤아,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내 명의로 5천만 원만 대출 좀 받아줘.
이자는 내가 낼게. 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죽기 전날까지 돈 달라고 하셨습니까? 말순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녀는 다시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어떻게든 버텨내야 한다고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말순은 캐리어 손잡이를 슬며시 잡아당겼습니다. 마치 지금이라도 그것을 들고 나가려는 듯한 몸짓이었어요. 준호는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조용히 얹었습니다. 놓으십시오. 말순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이 방 안의 온도를 몇 도쯤 떨어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그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내가 평생 엄마라고 불렀던 이 사람이 정말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냉정한 사람이었을까? 하지만 준호는 그때까지 한 가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40년도 더 된 어느 겨울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을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 자리에 오늘 하루 작은 행운이 조용히 깃들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그친 지 얼마 되지 않아 골목길에는 아직 녹지 않은 눈더미가 군데군데 쌓여 있었어요. 오재필은 낡은 승용차 뒷좌석에서 작은 여자아이를 안고 내렸습니다. 아이는 두꺼운 담요에 쌓인 채 눈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낯선 냄새와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아이는 울지도 않고 그저 물끄러미 주변을 둘러볼 뿐이었어요. 일주일 전 재필의 절친한 친구였던 정민철 부부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의 하나뿐인 딸 서유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부모를 모두 잃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사람이 나서지 않았을 때 재필이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재필이 그렇게 말했을 때 그의 아내 오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3살, 5살 두 딸을 키우고 있는 형편에 갑자기 아이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집 대문 앞에 선 말수는 팔짱을 낀 채 남편이 안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아직 부모를 잃은 슬픔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듯한 순진한 표정이 남아 있었어요. 여보, 우리 형편에 무슨... 말순이 낮은 목소리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재필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민철이가 나한테 어떤 친구였는지 알잖아. 그 친구 딸이면 내 딸이야. 그 말 한마디에 말순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눈빛에서 이미 결심이 끝난 것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서유는 오재필의 집, 낯선 방 한 칸에 자신의 작은 이불을 펴게 되었습니다. 5살 지연과 3살 미경은 방문 틈으로 낯선 동생을 흘끗거리며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이 새로운 존재가 어딘가 자신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며칠 뒤 말수는 잠든 아이들 사이에 이불을 펴며 남편에게 나직이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요? 이건 하루 이틀 데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필은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당신한테 미안한 거 알아. 상의도 없이 데려온 것도. 그런데 저 어린 게 갈 곳이 없어. 우리가 안 데려가면 보육원으로 가야 해. 말수는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결정이 앞으로 자신의 삶에 어떤 무게로 남을지 그때는 미처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남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사실 재필과 민철은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라 함께 군대를 다녀왔고
서로의 결혼식에서 나란히 신랑 들러리를 서기도 했습니다. 민철이 늦게 얻은 딸 서윤을 안고 제필의 집에 처음 놀러 왔던 날, 그는 술 기운을 빌려 이런 농담 같은 진담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야, 제필아.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이 녀석 좀 부탁한다. 제필은 그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임마. 하지만 그 농담은 몇 년 뒤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필은 장례식장에서 그 말을 몇 번이고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서윤을 데려오기로 결심한 진짜 이유 중 하나였다는 것을 그는 아내에게도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제필은 잠든 서윤의 머리맡에 앉아 오랫동안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철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잘 키울게. 창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윤은 어느새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필은 세 딸을 정말로 똑같이 대했습니다. 봄이 되면 세 아이 모두에게 똑같은 원피스를 사주었고, 새 학기가 시작되면 색깔만 다른 똑같은 책가방을 사서 안겨주었습니다. 운동의 날에는 서윤의 반에도 지연과 미경의 반에도 빠짐없이 얼굴을 비추었어요. 아빠, 오늘 반찬 뭐예요? 서윤이 물으면 제필은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서윤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다. 이웃 사람들은 제필이 서윤을 다른 두 딸보다 더 아낀다고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실은 제필이 유독 서윤에게 마음을 쓴 것은 사실이었어요. 부모를 잃은 아이가 혹시라도 자신이 이 집에서 겉돈다고 느낄까봐 그는 늘 조금 더 다정하게 서윤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이 온 가족에게 똑같이 전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수는 겉으로는 서윤을 다른 딸들과 다르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똑같이 차려주었고 옷도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사소한 순간마다 말순의 눈빛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스쳤어요. 서윤이 넘어져 무릎이 까졌을 때, 지연과 미경이 다쳤을 때보다 반 박자 늦게 달려가는 시기였습니다. 서윤의 성적표를 볼 때는 그래, 잘했다 한마디로 끝났지만 친딸들의 성적표를 볼 때는 한참을 들여다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 번은 소풍 도시락을 싸는 날 말순이 지연과 미경에게는 유부초밥을, 서윤에게는 어제 먹다 남은 김밥을 싸준 적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가 조용히 다시 닫았을 뿐이었어요. 제필이 그것을 우연히 보고는 그 자리에서 유부초밥을 새로 만들어 서윤의 도시락에 옮겨 담았습니다. 아빠 것도 좀 나눠줄게. 우리 서윤이도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말순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불편함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벌어진 그 작은 차별이 딸이 눈치채지 못하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 캥겼기 때문이에요. 지연과 미경도 어린 나이부터 종종 이런 말을 흘렸습니다. 쟤 때문에 아빠가 더 고생하는 거야. 우리 옷도 아껴 써야 하는데 제 것까지 사주니까. 물론 그 말들은 아이들 사이의 투정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서윤은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오그라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 얹혀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렇게 조금씩 배워갔던 거예요. 그럼에도 서윤에게는 제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바라볼 때의 그 눈빛만큼은 언제나 따뜻했으니까요. 서윤은 그 온기 하나로 유년 시절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윤이 잠들었다고 생각한 제필이 아내에게 조용히 말하는 소리를 서윤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한테 받은 은혜는 말이야. 그 사람한테 그대로 갚는 게 아니야. 다른 힘든 사람한테 흘려보내는 거지.
서윤이도 나중에 크면 자기가 받은 걸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면서 살 거야. 어린 서윤은 이불 속에서 그 말의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마음 깊은 곳에 오래도록 새겨졌습니다. 훗날 그 말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크게 붙잡게 될지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 서윤은 처음으로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가정환경 조사서를 받아왔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적는 칸 앞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연필을 쥔 채 망설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아빠, 엄마는 나를 키워주신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 문장을 적으며 서윤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스스로에게 되뇌듯 적은 그 한 줄이 이후 그녀의 인생을 이끄는 하나의 신조가 되었다는 것을 그녀 자신도 훗날에야 깨닫게 됩니다. 서윤이 대학 입학을 앞둔 해 제필은 갑자기 늘어난 등록금과 하숙비를 마련하기 위해 화물 운송 일을 하나 더 맡았습니다. 원래도 새벽 배송 일을 하던 그였지만 그해 겨울부터는 밤늦게까지 장거리 운전을 자청했어요. 여보, 몸도 안 좋은데 그렇게 무리하지 마요. 말순이 걱정스레 말했지만 제필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서윤이 등록금이 한두 푼이야? 지연이, 미경이는 그래도 장학금이라도 받았지. 서윤이는 이번에 아쉽게 못 받았잖아. 그 말을 우연히 들은 서윤은 죄스러운 마음에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제필은 단호하게 말렸습니다. 공부만 열심히 해. 아빠가 벌어다 줄 테니까. 12월의 어느 늦은 밤 제필은 지방에서 야간 운송을 마치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흘밤을 제대로 못 잔 상태였어요. 도로는 얼어 있었고 졸음이 밀려온 순간 트럭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앉아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평소라면 자정 전에는 돌아오던 아버지였는데 자정이 넘도록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몇 번이나 시계를 올려다보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새벽 2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순간 온 가족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장례식장, 서윤은 영정사진 앞에서 몸이 부서질 듯 울었습니다. 19살 서윤에게 제필은 아버지 그 이상이었습니다. 세상에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게 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문상객들 사이에서 먼 친척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서윤은 우연히 듣고 말았습니다. 제가 남의 자식인데도 저렇게 우네. 하긴 그동안 제필이가 얼마나 정성을 쏟았어. 남의 자식. 그 두 단어가 서윤의 귓속에 오래도록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악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흘째 되던 밤 말순은 텅 빈 안방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말순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윤아. 네, 엄마. 말순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서윤이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였습니다. 내 등록금만 아니었으면 그렇게 무리해서 운전 안 했어. 그날도 내 등록금 벌겠다고 나간 거였어. 서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말순은 그 말을 뱉고 나서 곧바로 후회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그 말은 화살이 되어 서윤의 가슴 깊숙이 박혀버렸습니다. 발인이 끝난 뒤 서윤은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연과 미경이 번갈아 찾아와 위로하는 척했지만 그 말들 속에는 은근한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안 그래도 힘든데 너도 정신 좀 차려야지.
서윤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스스로를 탓하고 있었고 언니들의 말은 그 탓을 더욱 굳히는 역할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윤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웃음이 줄었고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마음속에 하나의 문장을 품고 살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빠를 죽게 만들었다. 이 죄책감은 누구도 지워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말순조차도 나중에는 그 말을 후회하며 다시는 입 밖에 꺼내지 않았지만 이미 씨앗은 뿌려진 뒤였어요. 그리고 그 씨앗은 앞으로 26년 동안 서윤의 삶 구석구석에서 조용히 자라나게 됩니다. 서윤은 대학을 졸업한 뒤 재활치료사가 되어 대학병원에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그녀는 봉투를 뜯어보지도 않은 채 곧장 어머니에게 가져갔습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말수는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뿐이었어요. 그래, 내가 벌었으니 우선 좀 보태. 그날부터 서윤의 월급은 반쯤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매달 첫 주가 되면 그녀는 어머니 통장에 돈을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20만 원, 그 다음엔 30만 원으로 액수가 조금씩 늘어났어요. 큰언니 지연이 결혼할 때는 예단 비용을 서윤이 보탰습니다. 둘째 언니 미경이 전세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자 서윤은 적금을 깨서 빌려주었습니다. 물론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병원 동료 하나가 어느 날 서윤의 텅 빈 지갑을 보고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서윤 씨, 월급 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왜 이렇게 돈이 없어요? 서윤은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이번 달에 집에 좀 보태드릴 일이 있어서요. 동료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점심시간이면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가는 대신 매점에서 산 빵 하나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정작 어머니와 언니들에게는 그런 사정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너는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물으면 서윤은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 키워주신 분들인데. 그 말 뒤에는 언제나 아버지의 마지막 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서윤에게 가족을 돕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갚아야 할 빚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가족들도 점점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서윤이 가장 많은 용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누구의 형편이 어려워지면 서윤에게 먼저 손을 벌리는 것이 어느새 이 집안의 자연스러운 규칙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가 유럽 배낭여행을 함께 가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윤도 처음에는 마음이 설렜습니다. 몇 달 동안 아르바이트비를 조금씩 모으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행을 2달 앞두고 어머니에게서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서윤은 모아둔 여행 경비를 통째로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미안해, 나 이번엔 못 갈 것 같아. 친구는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는 맨날 이런 식이야. 너 인생인데 너를 좀 챙겨. 서윤은 그저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신을 챙기는 일보다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일이 언제나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20대와 30대 초반을 가족의 그림자 안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던 해봄, 그녀는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준호는 동료의 소개로 서윤을 처음 만났습니다. 의료기기 회사에서 물류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그는 병원 납품 현장에서 우연히 몇 번 마주친 재활치료사 서윤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첫 만남부터 서윤은 솔직했습니다. 3번째 데이트가 있던 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서 그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준호 씨한테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어릴 때 친부모님을 사고로 잃었어요. 2살 때요. 그래서 지금 부모님은 저를 입양해서 키워주신 분들이에요. 서윤은 준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몇몇 남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미묘하게 태도가 달라지곤 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연락을 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어떤 집에서 태어났는지가 왜 중요해요? 서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그 말 한마디에 서윤의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굳어있던 무언가가 살짝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앞에 앉아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뒤로 2사람은 계절이 2번 바뀌도록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준호는 주말마다 서윤이 일하는 병원 근처로 찾아가 퇴근 시간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서윤은 처음에는 그런 그의 다정함이 낯설어 자꾸만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아낌없이 받기만 하는 관계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서윤 씨는 남한테 뭘 좀 받으면 꼭 뭘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준호가 지나가듯 던진 그 말에 서윤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가 정확히 자신의 마음을 짚어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그런가요? 저는 그냥 서윤 씨가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뭘 바라고 만나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받아도 돼요. 그 말은 서윤에게 낯선 위로였습니다. 준호는 서윤을 자신의 부모님께도 소개했습니다. 이성재와 박정혜는 첫 만남부터 서윤을 살갑게 대했습니다. 특히 박정혜는 서윤의 손을 오래도록 잡으며 말했습니다. 참하네. 우리 아들이 사람 보는 눈은 있구나. 2사람은 그렇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준호는 서윤이 가족에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일 때마다 그것을 그녀의 착한 성품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헌신 뒤에 얼마나 무거운 죄책감이 깔려 있는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2사람이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 날짜까지 잡은 어느 저녁 말수는 준호와 서윤을 따로 불렀습니다. 식탁 위에는 평소보다 정성 들인 반찬이 놓여 있었어요. 2사람 결혼 축하하네. 말순이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은 준호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막내 서윤이 키우느라고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 자네들 결혼하면 매달 100만 원씩만 보태주면 좋겠는데. 준호는 순간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액수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을 꺼내는 말순의 태도였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당연히 받기로 되어 있던 것을 요구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대신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아직 신혼집 대출도 남아있고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어요? 말순의 얼굴에 살짝 서운함이 스쳤습니다. 자네들 형편 뻔히 아는데 내가 그런 걸 모르고 말했겠나? 그래도 서윤이는 우리가 없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어. 안 그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서윤은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서윤 씨 괜찮아요? 미안해요.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은 아닌데. 준호는 아내가 될 사람의 얼굴에 스치는 죄책감을 처음으로 목격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에서 비롯된 감정인지 그때는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2사람의 결혼식은 예정보다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예식장보다 한 단계 저렴한 곳으로 바꾸었고 신혼여행도 애초 계획했던 유럽 대신 가까운 동남아로 일정을 줄였습니다. 그 차액은
고스란히 처가에 보낸 40만 원의 몇 달치를 미리 채워 넣는 데 쓰였습니다. 준호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이야 나중에 애들 크면 또 갈 수 있잖아요. 준호는 그렇게 웃어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옅은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결혼이라는 새로운 시작조차 처가의 그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 그로서는 처음 실감한 현실이었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부모님께 이 일을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이성재는 잠시 말이 없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 사정이라는 게 다 다르니 처가에서 도와달라는 걸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게 며느리 될 사람 등골을 빼먹는 일이 되면 안 되지. 박정혜는 조금 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서윤이가 워낙 착해서 그 집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주려고 할까봐 그게 걱정이다. 그 말은 훗날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상의 끝에 매달 40만 원을 드리기로 합의했습니다. 100만 원보다는 적었지만 신혼부부에게는 결코 작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준호는 그 정도라면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결혼 후 서윤과 준호는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년 뒤 아들 도연이 태어났고 그로부터 4년 뒤 딸 수민이 태어났습니다. 도연을 처음 품에 안았던 날 서윤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놀라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 아이는 절대 나처럼 눈치 보면서 자라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녀는 그날 이후로 자신이 받았던 사랑과 결핍을 동시에 떠올리며 아이들에게만큼은 조건 없는 사랑을 온전히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도연과 수미는 그렇게 세상 누구보다 자유롭게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수민이 5살 무렵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실수로 망가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수민은 잔뜩 겁먹은 얼굴로 집에 돌아와 엄마 눈치를 살폈습니다. 서윤은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엄마는 우리 수민이가 잘못해도 잘못하지 않아도 다 사랑해. 그 말을 듣던 준호는 문득 서윤이 어린 시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지 못했던 것을 아이들에게는 아낌없이 주고 있었던 거예요. 서윤은 좋은 아내이자 엄마였습니다. 아이들의 이유식을 손수 만들었고 준호의 셔츠는 늘 다림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준호의 부모님, 시아버지 이성재와 시어머니 박정혜에게도 친딸처럼 잘했습니다. 박정혜가 허리 디스크로 병원을 다녀야 했을 때 며느리인 서윤이 매번 스케줄을 맞춰 동행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검진 날이잖아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이성재의 생일에는 서윤이 직접 미역국을 끓이고 상을 차렸습니다. 명절보다 더 정성스러운 상차림이었어요. 박정혜는 종종 이웃들에게 자랑하듯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친딸보다 나아. 준호의 부모님은 어느새 아들보다 며느리를 더 자주 찾을 정도였습니다. 서윤이 전화하면 언제나 반가운 목소리로 받았고 서윤이 오는 날이면 미리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서윤은 결혼 후 작은 통장 하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겉표지가 낡을 만큼 오래 써온 그 통장에는 아이들 이름으로 다달이 10만 원씩 넣는 저축과 함께 시부모님 여행 적금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 5년째 되던 해 그녀는 그 통장을 헐어 시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며느리 덕에 이 나이에 비행기도 다 타보네. 박정혜가 눈시울을 붉히며 그렇게 말했을 때
서윤은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준호는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부모에게 이토록 정성을 쏟는 사람이 정작 자신의 친정에는 늘 미안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시기에 서윤은 겉으로 보기에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여주는 시댁 가족들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친정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편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무게를 어렴풋이 느꼈지만 아내가 스스로 감당하려는 부분까지 나서서 참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훗날 얼마나 큰 짐이 되어 돌아올지 이때의 준호는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처가의 요구는 잦아지고 다양해졌습니다. 큰언니 지연은 학원을 운영하며 나름대로 여유 있는 형편이었지만 정작 자기 자녀에게 쓰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지출에는 인색했습니다. 조카가 특목고 입시를 준비하게 되자 지연은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아, 우리의 학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이번 달만 100만 원만 보태줄 수 있어? 둘째 언니 미경은 전업주부였는데 남편의 수입이 적지 않았음에도 씀씀이가 해퍼카드값 문제를 자주 일으켰습니다. 서윤아, 이번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300만 원만 빌려줘. 다음 달에 꼭 갚을게. 그 다음 달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말순 역시 병원비, 관리비, 명절 용돈 등 온갖 명목으로 손을 벌렸습니다. 서윤은 그때마다 통장을 열어 이체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절하는 법을 그녀는 알지 못했어요. 한 번은 친정집 화장실 보일러가 고장났다는 연락을 받고 서윤이 급하게 120만 원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큰언니 지연이 무심코 SNS에 새로 산 명품 가방 사진을 올린 것을 서윤이 보게 되었습니다. 서윤은 그 사진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도 형편이 있으니까 산 거겠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며 마음을 눌러 앉혔습니다. 준호는 통장 내역을 우연히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서윤 씨, 이번 달에도 처형한테 돈 보냈어요? 응. 급하다고 해서. 매번 급하다고 하잖아요. 서윤은 그럴 때마다 시선을 피하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준호는 그 말에 더 이상 뭐라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가진 죄책감의 깊이를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 정도는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서서히 불편함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회사 동기와 술 한잔을 하며 처음으로 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처가에 계속 돈을 보내고 있어. 그러다 보니 우리 애들 학원비 걱정을 할 정도야. 동기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뭐라고 말 안 해봤어? 몇 번 얘기했지. 근데 집사람 얼굴 보면 그게 죄책감 때문이라는 게 보이니까 더 몰아붙이기가 힘들더라. 동기는 잔을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희 부부 노후는 챙겨야지. 계속 이러다간 나중에 남는 거 하나도 없다. 준호는 그 말을 곱씹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부부의 통장 잔고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예상보다 저축이 더디게 쌓이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제필의 기일이 돌아올 때마다 제사 준비는 언제나 서윤의 몫이었습니다. 결혼한 딸이 셋이나 있었지만 지연과 미경은 매번 이런저런 이유로 준비에서 빠졌어요. 나는 학원 일 때문에 늦게나 갈 수 있어.
나는 애 학원 픽업이 있어서. 결국 아침부터 시장을 보고 전을 부치고 탕국을 끓이는 것은 늘 서윤의 몫이었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거들었지만 손이 많이 가는 제사 음식은 서윤 혼자 감당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지연과 미경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상 위에 차려진 음식을 보고는 대뜸 이런 말부터 꺼냈습니다. 전이 이거밖에 없어?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서윤은 종일 부엌에 서 있었던 팔의 저림을 느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더 붙여줄까? 제사가 끝난 뒤 지연과 미경은 남은 음식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반찬통을 꺼내 전과 나물, 탕국까지 담아갔어요. 정작 음식을 준비한 서윤과 준호의 몫으로는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시부모님도 제사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성재는 상 위에 정성스레 차려진 음식을 보며 조용히 서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손이 이렇게 야무진데. 힘들었지. 박정혜는 지연과 미경이 음식을 반찬통에 담는 모습을 곁눈질로 보다가 준호에게만 들리도록 나직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와서 다 챙겨가는구나. 준호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도 뻔히 보이는 그 불공평함이 정작 이 집안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풍경이었으니까요. 준호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 씨,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음식 준비는 서윤 씨가 다 하고 가져가는 건 언니들이 다 가져가고.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빠한테 받은 게 많잖아요. 그 말이 준호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서윤에게 이 모든 희생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여전히 갚아나가야 할 무언가였던 거예요. 준호는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착함이 어쩌면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결혼 10년 차가 되던 해 큰언니 지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조카가 호주로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서윤아, 우리의 호주 유학비가 매달 150만 원 정도 드는데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말에 서윤은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액수였고 무엇보다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요구였어요. 언니, 그건 좀 힘들 것 같아. 매달 150이면 우리 애들 학원비도 못 낼 정도야. 전화기 너머 지연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1억이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언니, 나도 형편이라는 게 있잖아. 그리고 다음 순간 지연의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빠가 너 때문에 죽은 거잖아. 너 등록금 벌겠다고 무리해서 운전하다가. 그런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해줘? 전화를 끊은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6년 동안 마음 깊숙이 눌러왔던 죄책감이 언니의 그 한마디에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준호는 식탁에 엎드려 어깨를 떨고 있는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서윤은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언니와의 통화 내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말순이 했던 그 말까지 준호에게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준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짐작만 해왔던 아내의 죄책감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그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서윤 씨, 그건 서윤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로요. 준호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장인어른이 무리해서 일하신 건
장인어른의 선택이었어요. 그게 왜 서윤 씨 잘못이에요? 서윤은 그 말에 다시 한번 무너져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 대화 끝에 하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언니한테도 엄마한테도 이제 그만 드릴게요. 며칠 뒤 서윤은 직접 친정을 찾아가 어머니와 두 언니 앞에서 이 뜻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준호도 함께였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은 자리는 시작부터 냉랭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언니들. 저 이제 정기적으로 돈 보내드리는 거 그만하려고요. 저희도 아이들 키우면서 형편이 빠듯해요. 말수는 잠시 아무 말이 없다가 낮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네 살림도 있으니 어쩌겠니? 의외로 순순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곧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는 뭘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 서윤아, 너 지금까지 우리한테 받은 은혜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서윤은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준호가 그런 아내의 손을 가만히 감싸쥐었습니다. 처형, 서윤 씨도 이제 자기 가정을 먼저 생각해야죠. 지연은 준호를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자네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이건 우리 가족 문제야. 그 팽팽한 분위기 속에서 서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언니, 나도 이 사람도 우리 가족이야. 며칠 뒤 서윤은 가족단체 채팅방에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그 메시지에 대한 답은 냉랭한 침묵과 원망 섞인 문자 몇 통으로 돌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처가와의 관계는 그렇게 끊어진 듯 했습니다. 명절에도 연락이 뜸해졌고 준호는 그것을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 조금씩 웃음이 돌아오는 것을 보며 안도했어요. 하지만 준호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아주 조용히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달 생활비에서 조금씩 아낀 돈, 화장품이나 옷을 사지 않고 모은 용돈을 따로 통장에 모아두었다가 20만 원, 30만 원씩 말순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 통장은 준호 명의의 공동 계좌가 아니라 서윤이 결혼 전부터 혼자 쓰던 개인 계좌였어요. 엄마, 이번 달에는 이만큼밖에 못 보내드려요. 죄송해요. 전화 너머 말수는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지만 그래도 돈이 들어오는 것을 마다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윤에게 이 몰래하는 송금은 일종의 타협이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 앞에서는 가족과 선을 그은 떳떳한 아내이자 엄마이고 싶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죄책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두 개의 얼굴 사이에서 홀로 균형을 잡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준호가 우연히 서윤의 휴대전화 화면이 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은행 앱이 열려 있었고 화면에는 낯선 계좌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그가 무심코 그거 뭐예요? 하고 물었을 때 서윤은 순간 흠칫하며 화면을 서둘러 껐습니다. 아, 그냥 봉사단체 후원금 이체하려고요. 준호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봉사활동에 꾸준히 후원해온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에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그날 밤 휴대전화에 새로 비밀번호를 걸었습니다. 6자리 숫자였습니다. 준호가 왜 갑자기 비밀번호를 걸어요? 하고 묻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험하잖아요. 개인정보 유출된다고 해서요. 그 대답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준호는 오랫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아내가 예전보다 편안해 보인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서윤이 여전히 자신 몰래 무언가를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됩니다. 가족과 거리를 둔 이후 서윤의 삶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원래도 남을 돕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대학병원에서 재활치료사로 일하면서도 주말이면 종종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무료 물리치료 봉사, 장애 아동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 보조. 서윤은 그런 자리에서 유독 밝은 얼굴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에게는 거절하지 못했던 그녀가 낯선 이들에게는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베풀 수 있었어요. 그곳에는 죄책감이 아니라 순수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엄마, 오늘도 봉사활동가? 딸 수민이 물으면 서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수민이도 같이 갈래? 수민은 종종 엄마를 따라 장애 아동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아이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그해 봄 수민의 학교에서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편지 쓰기 숙제가 있었습니다. 수민은 며칠을 고민한 끝에 편지지 한 장을 꽉 채워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엄마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요. 봉사 갈 때마다 엄마 얼굴이 제일 밝아요. 저도 엄마처럼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랑해요, 엄마. 수미는 그 편지를 집에 가져와 엄마에게 보여주지 않고 몰래 서랍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나중에 더 예쁘게 옮겨 적어서 드리겠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 계획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병원 동료들 사이에서도 서윤의 평판은 남달랐습니다. 함께 봉사를 다니던 한 선배 치료사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서윤 씨는 남을 돕는 게 의무가 아니라 정말 기쁨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흔치 않거든요. 봉사활동을 다니던 노인복지센터에는 뇌졸중으로 반신이 마비되었던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몇 달 동안 주말마다 그를 찾아가 재활운동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숟가락도 제대로 들지 못하던 할아버지가 어느 날 서윤의 손을 잡고 천천히 몇 걸음을 떼는데 성공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걸을 줄이야.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서윤도 함께 눈시울을 붉히며 손뼉을 쳤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잘하셨어요. 다음 주에는 더 멀리 걸어봐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은 유난히 밝은 얼굴로 준호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진짜 뿌듯했어요. 이런 게 사는 보람이구나 싶어요. 준호는 그런 아내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늘 주눅 들어 있던 그녀가 낯선 사람들을 도울 때는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마음에 걸렸습니다. 준호도 이 시기에 가정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이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주말 아침 봉사활동을 다녀온 아내와 딸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하던 모습. 아들 도연이 중학교에 입학하고 서윤이 여전히 시부모님을 살뜰히 챙기던 나날들. 가족은 오랜만에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결혼 16년 차가 되던 어느 봄날 서윤이 뜬금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 찍으러 가요. 준호는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평소 서윤은 사진관에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아이들 백일 사진이나 돌 사진도 저렴한 스튜디오에서 간단히 찍은 정도였습니다. 갑자기 웬 가족 사진이에요? 그냥 요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가족 사진이 별로 없더라고요. 준호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러자고 했습니다. 주말 내 가족은 정장을 차려입고 근처 사진관을 찾았습니다.
사진사가 포즈를 잡아주는 동안 도연은 장난스럽게 동생을 놀렸고 수미는 그런 오빠를 흘겨보며 웃었습니다. 서윤은 준호의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었어요. 그 모든 순간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사진관을 나서며 서윤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다. 우리 이렇게 넷이 있는 시간이 참 소중하네요. 준호는 그 말을 그저 아내의 평범한 감상으로 흘려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의 휴대전화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고객님, 지난번에 문의하셨던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건 말씀인데요. 서류 처리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서윤은 짧게 네,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준호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무슨 전화예요? 아, 별거 아니에요. 보험 관련해서요. 서윤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고 준호도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는 그 통화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서윤이 그의 보험금 수익자를 친정이 아닌 온전히 자신과 아이들로 확실히 못 박아 두었다는 사실을요. 가족 사진을 찍은 지 정확히 일주일 뒤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윤은 여느 때처럼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 등굣길을 챙기고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동료 치료사와 이야기를 나누던 서윤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마를 짚은 그녀는 머리가 너무 아파라는 말을 채 끝맺지 못한 채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같은 병원 아니었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즉시 응급실로 옮겼고 신경외과 의료진이 뛰어들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심각한 뇌출혈이었어요. 준호는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차를 몰고 오는 내내 손이 떨려 운전대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응급수술이 진행되는 6시간 동안 준호와 시부모님 그리고 도연과 수미는 수술실 앞복도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벽만 바라보았고 수미는 아빠의 팔을 꼭 붙잡은 채 놓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일단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서윤은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준호는 매일 면회 시간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서윤 씨, 일어나요. 애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회사 대표 강태성은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걱정은 하지 말고 지금은 아내분 곁에만 있어요. 준호는 그 말에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뇌 손상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의료진은 준호에게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그 며칠 뒤 서윤은 끝내 눈을 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준호가 정신을 겨우 추스르고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그는 서윤의 지갑 안에서 오래된 카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장기기증 서약 카드였어요. 10년도 더 전 서윤이 봉사활동을 다니던 시절 서명해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카드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 아이들과 함께 오랜 상의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내의 뜻을 따르기로요. 며칠 뒤 서윤의 장기는 여러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나눠주었습니다. 평생 남을 돕는 것을 좋아했던 그녀는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온통 흰 국화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그 향이 코끝에 닿을 때마다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동료들, 봉사활동에서 만난 사람들,
오래된 친구들까지 끊임없이 조문객이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검은 상복을 입은 채 하루 종일 서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발인을 하루 앞둔 저녁 장례식장 입구에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장모 말순과 두 처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말순은 영정사진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통곡했습니다. 서윤아, 서윤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왜 먼저 가? 준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뜸했던 것과는 별개로 말순의 울음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지영과 미경도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어요. 말순은 도연과 수민을 끌어안으며 챙겼습니다. 애들 밥은 먹었어? 힘들었지. 할머니가 미안하다. 그녀는 장례식장 구석구석을 오가며 조문객들을 응대하는 것을 도왔고 상주인 준호가 잠시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엄마였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쌓였던 서운함과 갈등이 이 슬픔 앞에서는 작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늦게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한 분이 조심스레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준호가 낯선 얼굴에 잠시 의아해하자 노인은 눈물을 훔치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윤 선생님한테 재활 도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걷게 됐는데 이렇게 먼저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요. 준호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노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가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그 노인 외에도 서윤이 예전에 도왔던 장애 아동의 부모, 함께 봉사를 다녔던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조용히 향을 올리고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들을 지켜보며 아내가 살아온 삶의 무게를 새삼 실감했습니다. 그녀가 가족에게는 그토록 쉽게 이용당하면서도 낯선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를요. 발인 날 아침 말순은 도연의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도연아, 혹시 내 번호 좀 알려줄래? 할머니가 나중에 연락하고 싶어서. 도연은 아무 의심 없이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15살 소녀는 할머니가 유난히 다정하게 자신을 챙기는 것이 그저 손자를 향한 애정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발인 전날 밤 준호는 갈아입을 상복을 가지러 잠시 집에 들렀습니다. 말순이 따라 나서며 말했습니다. 나도 서윤이 유품 좀 보고 싶어서 같이 가도 될까? 준호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말순은 거실과 안방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안방 서랍장의 위치, 옷장의 구조,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준호의 손가락, 움직임까지 그녀의 시선은 평소와 달리 유난히 집요하게 집 안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것이 그저 딸이 살던 공간을 눈에 담아두려는 어머니의 마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때는 그 시선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준호 역시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순간이 앞으로 벌어질 일의 작은 씨앗이 되리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아는 준호는 아내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슬픔도 이 가족도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요. 발인 후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준호는 아직 정신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채 아이들 저녁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장모님이었어요. 여보세요.
준호. 좀 어때? 애들은 밥 잘 먹고? 네, 괜찮습니다. 말수는 잠시 안부를 묻는 듯 하더니 이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저기 서윤이 생명보험 말이야. 얼마나 나온다고 하던가? 준호는 순간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네, 보험금 말이야. 우리 딸 보험인데 친정에도 몫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서윤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준호는 목이 메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그 보험은 서윤 씨가 저와 아이들을 수익자로 해서 가입한 거예요. 친정에 나눠드릴 성격의 돈이 아닙니다. 아니, 그래도 자식이 죽었는데 부모한테 그 정도 성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준호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이번에는 큰 처형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이 명의로 된 적금이랑 회사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했어? 그것도 우리 몫이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준호는 그제야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모와 두 처형이 이미 서로 상의를 마친 뒤 순서대로 전화를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처형,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윤 씨가 죽은 지 아직 열흘도 안 됐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얘기할 여유가 없어요. 전화를 끊은 준호는 거실 소파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장모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거짓이었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과 지금 이 전화 사이의 간극을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기 준호는 둘째 처형 미경에게서도 짧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서윤이가 예전에 나한테 빌려준 돈 갚아야 하는데 지금 형편이 안 돼서 혹시 그냥 없던 일로 해줄 수 있어? 엄마랑 언니가 서운해하지 않게 잘 말해줘. 미경은 늘 그랬듯 직접 나서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슬쩍 발을 담그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준호는 그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주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서윤이 아침마다 쓰던 머그컵이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그는 오래도록 그 빈 컵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아직 정리하지 못한 서윤의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낡은 통장, 오래된 편지들, 그리고 휴대전화. 준호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내의 비밀번호를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들여다보는 일이 왠지 그녀의 마지막 사생활을 침범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 준호는 대학 시절 알고 지내던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넌지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말이야, 아내 명의로 된 보험금이나 적금을 장모님이 나눠달라고 하면 법적으로 그래야 하는 거야? 친구는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보험금은 계약서에 지정된 수익자한테 가는 거야. 배우자나 자녀가 수익자면 친정 쪽에는 법적으로 권리가 없어. 다만 상속 재산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정확히는 서류를 봐야 알겠지만 준호는 그제야 자신이 지금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조금 더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정확한 사실과 서류를 바탕으로 처신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는 결국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서윤의 휴대전화 속에는 준호가 몰랐던 세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들이 몇 년치나 쌓여 있었어요. 이번 달 생활비 좀, 병원비가 급해서 너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다는 말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서윤이 쓰러지기 바로 전날 밤 도착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서윤아,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내 명의로 5천만 원만 대출 좀 받아줘. 이자는 내가 낼게. 그 문자에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그 문자를 받은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쓰러졌으니까요. 준호는 은행 앱에 로그인해 아내의 계좌 내역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윤이 10년 가까이 부어온 개인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해 그 돈 중 상당액을 친정에 지원해왔다는 사실이었어요. 총액은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둘째 언니의 카드가, 큰언니 자녀의 학비, 친정집 보일러 수리비까지 이름도 다양한 명목으로 돈은 계속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휴대전화를 쥔 손을 떨었습니다. 아내가 가족과 거리를 두겠다고 선언한 뒤에도 여전히 홀로 그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준호는 복직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회사에 다녀왔습니다. 예정보다 면담이 일찍 끝나 그는 평소보다 이른 오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안방에서 서랍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말순이 침대 위에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를 펼쳐놓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캐리어 안에는 아직 뜯지 않은 조이금, 봉투 뭉치, 서윤의 통장 여러 권, 생명보험증권 서류, 금반지, 그리고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수민이 몇 년 전 학교 숙제로 썼던 편지지 한 장도 함께 구겨진 채 끼어 있었습니다. 말순이 서랍을 뒤지다가 무심코 함께 쓸어 담은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시작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모님,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 딸 키움값 받으러 왔네. 뭐라고요? 내 친딸도 아닌 애를 내가 40년 넘게 먹여 키웠어. 보험금이며 조의금이며 절반 정도는 내 못 아니겠나? 준호는 휴대전화를 꺼내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죽기 전날까지 돈 달라고 하셨습니까?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다시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그거하고 이거는 다른 문제야. 나는 서윤이 키우면서 내 인생을 갈아 넣었어. 자네가 그걸 알아? 준호는 캐리어 안에 뒤섞인 물건들을 하나씩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조의금은 아내가 죽어서 생긴 돈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 가족의 슬픔을 위로하려고 보내준 마음이에요. 말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까지 가져가시겠다는 겁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그때 그의 눈에 캐리어 밑바닥에 구겨진 편지지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레 꺼내 펼쳐보니 딸 수민이 몇 년 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엄마처럼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온 순간 준호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것까지 가져가시려고 했습니까? 말수는 그 편지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 준호는 편지를 조심스레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장, 이 보험증권, 이건 어떻게 여기 있는 겁니까? 제가 장모님한테 드린 적이 없는데요. 말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준호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연이한테 현관 비밀번호 물어보셨죠? 장례식장에서요.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면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와도 됩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방 안에 낮게 울렸습니다. 장모님, 아이를 키운 게 투자였습니까? 말순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딸이 죽으면 원금 회수라도 하셔야 합니까? 말수는 잠시 말을 잃은 채 서 있다가 결국 억지로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걔를 키웠잖아. 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랫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장모님 걱정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물기가 섞였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장례가 끝나자마자 보험금부터 물으셨어요. 아내는 끝까지 장모님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끝까지 아내를 빚진 사람으로만 보셨네요. 말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휘청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더 받아야 키워준 값이 끝나는 겁니까?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숨을 깊게 고른 뒤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죽은 사람한테까지 빚을 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는 휴대전화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가 아니라 경찰서 번호를 누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보세요. 저희 집에 누군가 무단으로 침입해서 물건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신고하려고 합니다. 전화 너머로 담담한 목소리가 절차를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뒤 상황은 조사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였고 실제로 반출된 재산이 있는지, 보험금의 법적 수익자가 누구인지, 절도나 주거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경찰 조사와 이후 법률 상담을 거쳐야 할 문제였습니다. 준호는 그 절차를 감정적으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두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뿐이었습니다. 말수는 경찰 앞에서도 끝내 눈물을 보이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내가 저 애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출동한 경찰관은 담담한 태도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감정적으로 말씀하실 상황이 아니고요. 이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신 경위, 그리고 이 물건들을 가져가려 하신 이유에 대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서로 진술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말수는 그 말에 더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준호 역시 그 자리에서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안의 물건들은 경찰의 안내에 따라 목록으로 정리되었고 조의금과 통장, 서류는 모두 준호에게 반환되었습니다.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사 결과와 법률 상담에 따라 정해질 일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씁쓸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학교에서 돌아온 도연은 거실에 앉아 있는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혹시 저 때문이에요? 제가 할머니한테 비밀번호 알려드려서. 준호는 아들을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도연아. 이건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를 믿은 게 잘못이 아니라 그 믿음을 이용한 사람이 잘못한 거야. 도연은 아버지의 품에서 오랫동안 울음을 참았습니다. 사건 이후 준호는 처가와 완전히 관계를 끊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고 법률 상담을 거치는 동안 그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절차에 따라 차분히 문제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말순과 두 처형에게서 걸려오는 연락은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아이들에게 외가를 욕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연과 수민이 혼란스러워할 때 그는 아이들을 앉혀놓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만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엄마의 마음까지 미워할 필요도 없어.
엄마는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 사랑 자체는 소중한 거야. 다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랑을 소중하게 여기는 대신 이용했을 뿐이야.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조금씩 슬픔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이성재와 박정희는 그 몇 달 동안 매일같이 아이들을 돌보며 아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준호가 무너지려 할 때마다 이성재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무너지면 애들이 기댈 곳이 없다. 그 말은 준호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상담센터를 찾아 몇 달간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조금씩 슬픔을 말로 꺼내놓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몇 달 뒤 준호는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오랫동안 그의 사직서를 받지 않고 기다려준 사람은 대표 강태성이었습니다. 준호가 처음 사직서를 냈을 때 강태성은 그것을 서랍에 넣어둔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자리는 비워둘 테니까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오세요. 복직하던 첫날 준호는 예전 그 자리에 그대로 놓인 자신의 명패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는 그렇게 다시 배웠습니다. 강태성은 준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15년을 같이 일했잖아요. 그 시간이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다시 시작해 봅시다. 준호는 그 말에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퇴근길에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대가 없이 사람을 믿어주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작지 않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아내가 생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다니던 의료봉사 단체에 정기 후원을 시작했고 주말이면 도연, 수민과 함께 장애 아동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도연도 점차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박정혜는 며느리가 쓰던 낡은 통장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거표지가 다해진 그 통장에는 서윤이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까지도 수민 결혼자금, 도연 대학 등록금이라는 메모와 함께 꾸준히 저축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정혜는 그 통장을 준호에게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봐라.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애들 앞날까지 다 챙겨놨더라. 준호는 그 통장을 받아들고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을 어느 날 준호와 아이들은 서윤의 유골이 모셔진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사진 속 서윤은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어요.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고등학생이야. 이번에 반장도 됐어. 수민이 그 옆에서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하던 봉사, 나도 계속할 거야. 저번 주에도 다녀왔어. 준호는 가슴 주머니에 늘 지니고 다니던 수민의 편지를 꺼내 사진 앞에 가만히 올려두었습니다. 이거 수민이가 엄마한테 주려고 썼던 편지예요. 이제야 전해주네요. 수민은 그 편지를 보고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엄마가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거야. 내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하는지. 준호는 두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오랫동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애들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걱정 말아요.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거실 한쪽에 걸린 마지막 가족 사진 앞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사진 속 네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식탁 한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그 집 안에는 더 이상 절망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준 사랑은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더라.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에 가까웠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사랑은 빚이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운 것은 평생 갚아야 할 채무가 아닙니다. 은혜는 강요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스스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떠난 뒤에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남긴 마음입니다. 서윤이 세상에 남기고 간 것은 통장의 잔액이 아니라 그녀가 평생 지켜온 다정함과 헌신, 그리고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온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지금도 그녀의 가족들 안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행운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따뜻한 일이 조용히 찾아가길 바랍니다.